1553년 지금의 프랑스 서남부 피레네 근방의 작은 왕국 나바르의 베아른에서 한 왕자가 태어났으니 그는 바로 엘리케, 프랑스어로 그의 이름은 앙리드 나바르였습니다. 앙리의 모친 잔 달브레는 나바르의 여왕으로서 호아나 3세로 불렸고, 부친 앙투안 드 브르봉은 프랑스의 방돔 공작이었으나 잔과 결혼하면서 나바르의 왕위를 겸하게 되었는데요. 흥미롭게도 두 사람 모두 프랑스 카페 왕조의 상왕 루이 9세의 혈통을 이어받았으니 그들의 자녀인 앙리 역시 프랑스 왕실의 피가 흐르고 있었고, 아버지 앙투안으로부터 이어지는 당시 프랑스 발로아 왕가의 직계 혈통의 1순위로서 프랑스의 왕위 계승권을 갖게 됩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앙투안과 잔의 종교가 달랐다는 것인데, 앙투안은 카톨릭인 반면 잔은 독실한 개신교 신자였고, 이 때문에 이들 부부는 종종 불화를 겪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앙리는 그가 평생에 겪을 종교적 갈등을 그의 태생부터 집안을 통해 경험한 것이었으나, 동시에 이것은 그가 두 종교에 모두 친숙해질 수 있는 특별한 환경을 제공받은 것이기도 했습니다. 앙리가 처음부터 개신교 신자였던 것으로 흔히 오해되는 것과 달리 그는 태어났을 당시 아버지를 따라 카톨릭 세례를 받았고, 이후 어머니의 강경한 뜻에 따라 개신교로 전향한 것인데요. 그의 나이 8살 때 아버지를 따라 수년간 프랑스 왕궁에 기거한 앙리는 프랑스의 왕 앙리 2세의 자녀들과 함께 카톨릭식 교육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시간이 흘러 15살이 돼서야 어머니 잔의 요청으로 고향 나바르로 돌아왔고, 당시 프랑스는 북부의 카톨릭 측 구교 지지 세력과 남부의 위그노 측 신교 지지 세력으로 갈라져 대립하고 있었던 만큼, 위그노인 잔은 아들 앙리에 대한 철저한 신교식 교육을 통해 그를 장차 신교파의 지도자로 기르게 됩니다. 앙투안의 동생이자 앙리의 숙부로서 독실한 위그노였던 콩대 공작 로이드 브르봉은 형수인 잔의 요청에 따라 앙리의 교육을 맡게 되었고, 그는 프로테스탄트적인 엄격한 원칙에 입각해 조카에게 전쟁 참여에 대비한 군사교육까지 시키게 되는데요. 한편 6년 전 앙리의 부친 앙투안이 전사한 156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카톨릭과 위그노 두 진영 간 첨예한 갈등 끝에 구교파의 프랑스와드 기즈 공작이 예배 중인 위그노들을 무차별로 죽인 바시의 학살을 시작으로 장차 36년에 걸쳐 진행될 끔찍한 종교전쟁, 프랑스 역사상 최대 암흑기로 불리는 위그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16세의 앙리는 나바르에 돌아온 지 1년 만에 어머니의 지시로 숙부 루이와 함께 위그노 편에서 전쟁에 참가했고, 자르냐크 전투에서 루이가 전사하면서 그를 대신해 최연소 사령관에 임명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1570년 양 진영 간 평화조약이 체결되면서 전쟁은 잠시 소강 상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한편 앙리가 이처럼 성장해 나가는 동안 당시 나바르국의 반대편인 프랑스의 발로아 왕조는 그들 나름대로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1559년 프랑스의 왕 앙리 2세가 사망하고 그의 장남 15살의 어린 프랑스와 2세가 즉위하면서 그의 어머니로서 메디치가 출신의 왕비 카트린 드 메디시스가 섭정을 맡게 되었는데요. 이후 1년 뒤 프랑스와 2세가 사망하고 카트린의 또 다른 아들 10살의 샤를 9세가 즉위했으니, 그렇게 계속 섭정을 이어간 그녀는 수십 년간 사실상 프랑스의 최고 권력자로 군림하게 됩니다. 그렇게 여인의 몸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에 프랑스의 국정을 책임지게 된 카트린은 프랑스 그 자체 못지않게 자신이 떠하는 발로아 왕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해 두 진영 간의 종교 갈등을 적절히 이용함에 따라 문제는 더욱 복잡해져만 갔는데요. 당시 카톨릭 진영의 좌장으로서 프랑스 내 가장 영향력 있는 세력이었던 기즈 가문은 사실상 준 왕족으로서 발로아 왕가의 입지를 위협하고 있었고, 카트린은 같은 카톨릭 진영임에도 경우에 따라 위그노들의 손을 종종 들어주면서 내부의 라이벌인 기즈가를 견제하게 됩니다. 이러한 때 마침 어엿한 숙녀로 자라난 카트린의 딸 마고가 기즈가의 당주인 앙리와 사랑에 빠지면서 그녀를 긴장하게 했고, 공주와의 결혼으로 기즈가의 정치적 힘이 더 강해지는 것을 두려워한 카트린은 결국 둘의 관계를 무산시키게 되는데요. 그러나 꼭 기즈가 아니더라도 마고의 혼기가 찬 만큼 카트린은 그녀의 또 다른 혼인 대상을 물색했고, 결국 그 대상을 개신교 국가인 나바르의 왕자 앙리로 낙점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혹여라도 발로아 왕조의 직계 후손이 끊길 경우 나바르의 앙리가 프랑스의 왕위 계승 1순위가 되었던 만큼 모계로나마 발로아 왕조가 이어질 것을 기대할 수 있었던 데다, 카톨릭 측의 마고와 위그노 측인 앙리의 혼인을 통해 카톨릭과 개신교 양 진영 간의 화합, 이를 통한 국정 안정을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무엇보다 이 허울 좋은 명분을 앞세워 사이가 될 앙리의 존재감을 격상시키므로 내부의 기지가를 압박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카트린은 화합이라는 뚜렷한 명분 아래 나바레의 여왕 잔에게 공식적으로 혼사를 제기했고, 카트린이 영 못 믿어왔고 카톨릭이라면 치를 떨던 잔이었으나 어차피 프랑스가 그녀의 아들 앙리를 자기 국왕으로 인정한 것인데다 강대국인 프랑스 왕가의 결혼에 실보다 득이 더 많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기에 결국 이 제안을 수락하면서 두 왕가는 프랑스 역사의 중요한 순간을 장식할 세계의 결혼식을 눈앞에 두게 됩니다. 그러나 결혼식을 2달 앞두고 카트린과 결혼식 절차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파리를 방문한 잔이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결혼의 상대국이지만 동시에 명백한 적국에 방문한 군주가 의문사하자 나바르 측에서는 프랑스 측의 소행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것은 지금까지도 카트린이 잔에게 보낸 동무든 손수건 때문이라는 설, 혹은 그녀의 지병인 폐결핵 때문이라는 설 등 다양한 추측이 난무하며 아직까지도 의문점을 남기고 있는데요. 이처럼 카톨릭 측에 의한 암살 의혹이 제기되는 와중에 죽은 모친의 뒤를 이어 나바르의 왕위를 계승한 앙리는 프랑스 측의 진정한 의도를 의심하면서도 양 진영의 운명이 걸린 결혼 약속 자체를 파기하지는 않았고, 프랑스 측에서 역시 위그노 측과의 화합을 의심하고 반대하는 기지가 등의 카톨릭 귀족들을 중심으로 불어난 움직임을 보이게 되는데요.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함께 일국의 왕이자 프랑스 내 개신교 진영의 수장이라는 중대한 책임을 떠안게 된 앙리는 코앞에 둔 세계의 결혼을 통해 원소와 같은 프랑스 카톨릭 세력과 종교 간 화합이라는 꿈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1572년 8월 18일 파리의 노틀담 대성당에서는 극심한 종교 갈등에 놓여있는 프랑스인들의 화합을 염원하는 세기의 결혼식이 거행되었으니 그 주인공들은 바로 동갑내기 사이인 나바르의 국왕 앙리 그리고 프랑스의 공주 마고였습니다. 그러나 앙리는 어머니의 사망의 진실에 대한 의구심으로 팽배해 있던 데다 정략 결혼일 뿐 결혼 상대에 대한 별다른 애정이 없었고, 개신교도와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하게 된 마고 역시 예식 과정에서 예법을 어기고 고개를 숙이지 않는 등 혼사의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했는데요. 이처럼 강제된 화합 속 애정 없는 결혼을 감행한 두 이교도의 불편한 모습은 앞으로 일어날 거대한 비극을 어느 정도 짐작하게 했습니다. 한편 그 비극은 어쩌면 이 예식 과정에서 이미 시작된 것인지도 모르는 일이었으니, 당시 예식에 참석했던 위그노 가스파르드 콜리니에게 예식 도중 흉탄이 날아들어왔고 다행히 총탄은 그 왼팔을 꿰뚫는데 그쳤으나 범인이 그대로 달아나 그의 라이벌인 기지가의 저택 근처에서 종적을 감추는 일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당시 위그노 진영의 지도자이자 프랑스 해군의 제독이었던 콜리니 백작은 뛰어난 능력과 매력을 통해 국왕 샤를 9세의 신임을 얻으면서 왕을 위그노로 개종시켜 자신들의 세를 넓히려 하고 있었고, 그의 옛 친구이자 권력의 실세였던 카트린은 자신의 아들을 끼고 카톨릭 진영의 세를 위협하는 이 개신교도를 두고 제거할 필요성을 느끼던 상태였는데요. 그렇게 어쩌면 콜리니를 결혼식 하객으로 끌어들여 암살하려 한 그녀의 계획이 미스로 그친 상황에서 결혼식 직후 분노한 위그노 진영의 귀족들이 카트린을 찾아와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게 됩니다. 이처럼 카톨릭 진영에서 위그노들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던 차, 마고의 옛 애인이자 강경 카톨릭 세력의 중심이었던 기지공작 앙리는 9년 전 자신의 아버지 프랑스와에 대한 암살을 사주한 앙리의 숙부 루이드 콩데와 콜리니에 대한 개인적 원한을 떠올렸는데요. 그는 이번 기회에 부친의 원한을 갚는 것은 물론 원수 같은 위그노들을 싹 쓸어버리자는 생각을 하며 카트린이 본래 한 명에 대해 품었을 암살 계획을 가늠할 수 없는 크기로 확대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결혼식 이후 6일이 지난 1572년 8월 24일, 겁 많고 어리석은 샤를 9세의 묵인과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이반해 자신의 영향력을 벗어나려는 국왕을 막기 위해 기지가문까지 이용한 카트린의 방관, 아니 어쩌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 그녀의 방조 속 휘하 병력들을 동원한 기지공이 부친의 원수 콜리니의 저택에 들이닥쳐 부상당해 있던 그를 무참히 살해했는데요. 이것이 기폭제가 되어 위그노들로부터 정치적 경제적 위협을 느끼던 파리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보이는 모든 위그노들을 닥치는 대로 살해, 아니 사냥했으니 이것이 바로 소천의 위그노들이 카톨릭 교도로부터 비참히 살해당한 종교사의 길이 남는 가장 끔찍한 비극 중 하나인 성 바르톨로메우 축일의 학살이었습니다.
한편 어리석은 왕 샤를 9세가 방에 틀어박혀 밤새 공포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 그의 여동생이자 사랑없는 결혼을 했지만 엄연한 아내로서 자신의 책임을 외면할 수 없었던 마고는 사실상 위그노들의 수장으로서 학살을 주도한 카톨릭 진영에 있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제거 대상인 남편 앙리와 그의 가신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했는데요. 차마 자신의 사위까지 죽게 할 수 없었던 카트린 역시 기지가로부터 앙리를 보호하는 데 동참했고, 그렇게 목숨을 부지하는 대신 카톨릭으로 개종할 것을 강요받은 앙리는 강제 개종 후 사실상 반감금 상태로 파리에 머무르게 되었으니 그 기간이 무려 3년이었습니다. 사실 어린 시절의 태반을 이미 이곳에서 보냈던 데다 타고난 사교성 때문인지 앙리는 프랑스 궁정 생활에 무리 없이 적응해 나갈 수 있었는데요. 한편 성 바르톨로메우 축일의 학살 이후 충격적인 참극을 목격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힌 샤를 9세는 실성해버렸고, 원래가 유약했던 만큼 오래 지나지 않아 결핵으로 사망했으며, 당시 폴란드의 왕이자 앙주 공작이었던 카트린의 삼남 앙리가 고국 프랑스에 돌아와 왕위를 계승했으니 그가 바로 프랑스 발로아 왕조의 마지막 군주가 되는 앙리 3세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빼어난 외모와 총명함으로 카트린의 가장 큰 총애를 받아온 앙리 3세는 막상 왕이 되자 왕조의 명을 재촉시키려는 듯 이전에 보여온 모습과 달리 갖은 기행과 사치를 부리며 카트린을 비롯해서 그에게 기대를 건 많은 이들의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데요. 한편 앙리 드 나바르는 이 당시 그의 막내 처남인 알랑성공 프랑스와와 우정을 쌓았으니 앙리 3세가 후사가 없었던 관계로 졸지에 발로아 왕과 최후의 후계자가 된 프랑스와는 여러 견해 차이로 앙리 3세 및 기지가 등 강경 카톨릭 세력과 갈등을 일으키는 등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는데요. 마침내 누이 마고의 도움 속에 파리를 탈출한 그는 국내 온건 카톨릭 세력과 위그노들을 규합해 반정부 세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시적으로 지도자를 잃은 위그노들에게 희망을 주었는지 앙리의 사촌 앙리 드 부르봉은 위그노들을 규합해 프랑스에 대한 반격의 준비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분위기를 심상치 않게 지켜보던 앙리 드 나바르는 비교적 그를 대우해주던 샤를 9세가 죽고 앙리 3세의 즉위와 함께 국내적으로 혼란이 닥친 상황에서 오랜 유폐 생활에서 벗어날 특별한 계획을 품게 됩니다. 마침 지난 성 바르톨로메우 축일의 학살 이후 사건을 주도하면서 정치적 힘이 더욱 강해진 기즈가는 카톨릭의 수호자를 자처하며 발로아 왕가를 더욱 홀대하는 등 갈등을 조장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때 기즈가의 세를 누를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 카트린이 자신의 소나기에 놓인 사위를 이용한 특별한 비책을 내놓은 것인지 사냥을 핑계로 외출한 앙리는 또다시 아내 마고의 도움을 받아 끝내 파리 탈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나바르의 왕 앙리가 제자리로 돌아왔고 강제로 카톨릭으로 개종당한 과거를 뒤로한 채 즉각적으로 재개종하면서 위그노의 수장 자리를 되찾았으니 4년 전 대학살 이후 흩어져 있던 위그노의 잔존 세력들은 나바르의 수도 베아른에 다시 집결하기 시작했는데요.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일어난 참극, 그리고 시작된 4년의 유폐 기간을 거쳐 결국 제자리로 돌아온 앙리 드 나바르. 끝없는 시련으로 단련된 그는 과연 어머니가 못다 이룬 대화합을 대투쟁을 통해 이뤄낼 수 있을 것이며,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중에 놓여있는 프랑스 정계의 향방은 앞으로 과연 어떻게 펼쳐지게 될까요? 다시 신교파의 수장으로 돌아온 앙리를 중심으로 위그노들의 세력이 재규합되었고, 이들은 원수와 같은 프랑스 왕실을 적대자로 규정하며 본격적인 무장봉기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막상 전쟁이 시작되자 위그노군이 연패하면서 당장의 전면전을 지속하기에 자신들이 열세임을 깨달은 나바르의 앙리는 마침 위그노들의 결집을 경계한 앙리 3세가 화해를 추진해온 만큼 1577년 베르주라크 평화조약을 체결하여 과열된 분위기를 다소 진화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앙리의 존재 자체를 경계한 카톨릭 진영에서 그에 대해 수차례 암살 시도를 하면서 또다시 전쟁이 촉발되었고, 이번에는 앙리가 이끄는 위그노 진영이 거듭 승리하면서 그들이 우세를 선점한 속에 또다시 화친을 맺게 됩니다. 그러나 4년 후인 1584년 앙리에 앞서 프랑스를 떠나 반정부 세력을 구축했던 처남 알랑성공 프랑스와가 네덜란드의 왕으로 추대되었다가 반대 세력에 의해 쫓겨나는 등 안투워프 참변의 여파로 시리에 빠진 채 사망했고, 그의 죽음은 또다시 전쟁의 기운을 싹트게 했는데요. 그 이유는 프랑스와가 발로아 왕과 최후의 계승자였고 국왕 앙리 3세는 후사가 없었기에 북계의 왕위 계승만을 인정하는 살리카법에 의거 모계로 6촌 관계, 북계로는 무려 22촌 관계에 있는 나바르의 앙리가 그나마 앙리 3세와 북계로 가장 가깝다는 이유로 졸지에 프랑스의 차기 왕위 계승권자 영순위로 등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앙리가 카톨릭이 아닌 위그노였다는 것이고, 기지가를 위시한 카톨릭 중심 세력은 신교도인 그의 왕위 계승을 극렬히 반대하며 당시 교황 식스토 5세로 하여금 앙리를 파문하고 그의 계승권을 박탈할 것을 청원하게 되는데요. 교황은 실제로 이를 받아들여 앙리 드 나바르를 파문했고, 이를 이루어낸 기지공작 앙리는 그가 이끄는 정치 결사체인 신성동맹을 결속시키는 한편 이미 왕권이 약할 대로 약해진 앙리 3세 대신 카톨릭의 수호자임을 자처하며 세간의 열렬한 신망과 지지를 받아냈는데요. 기지가를 경계하던 앙리 3세 역시 위그노인 앙리를 차기 왕으로 인정할 수 없던 것은 마찬가지였기에 신성동맹과 의견을 같이하여 나바르의 앙리 대신 그의 숙부인 루앙의 추기경 샤를드 부르봉을 다음 왕위 계승자로 내세우게 됩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 신성동맹의 요구에 굴복한 앙리 3세는 위그노의 자유권을 폐기하는 느무르 조약을 체결시켰고, 나바르의 앙리는 파문 및 왕위 계승권 박탈은 물론 위그노의 존립 자체를 위협받게 된 것에 또다시 반발하면서 전쟁을 재개했는데요. 이렇게 위그노 전쟁 중에서도 가장 치열했던 9차 전쟁, 앙리 3세, 기지공작 앙리, 앙리 드 나바르 세 세력 사이의 일명 세 앙리의 전쟁이 그 막을 열게 됩니다. 지난 전쟁에서 이미 승리의 기쁨을 맛본 데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노련한 지휘관으로 거듭난 앙리 드 나바르는 쿠트라 전투에서 국왕군 8,000명을 괴멸시키는 등 남부 프랑스 일대를 장악하며 전쟁에서 점차 유리한 고지를 점해갔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판국에서 국정의 총책임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사치에 몰두한 앙리 3세는 날이 갈수록 민심을 잃어갔고, 오랜 시간 섭정으로서 국정을 이끌어온 어머니 카트린을 실각시킨 데다 나아가 자신의 지위를 위협하는 기지가에게 대놓고 적대감을 드러내면서 내분을 야기시켰는데요. 앞서 말했듯 기지공작 앙리는 성 바르톨로메우 축일의 학살 등을 주도하면서 당시 카톨릭의 수호자로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던 만큼, 그러한 그를 적대시한 앙리 3세는 자신 역시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세력 기반으로부터의 지지를 잃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역시 왕을 업신여기던 기지가는 아예 외세의 지원을 받아 앙리 3세를 축출해야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고, 급기야 이들이 파리 시민들을 선동하여 반란을 일으키자 앙리 3세는 측근들과 함께 파리로 피신하게 됩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 기지공작은 프랑스 카톨릭의 수호를 명분으로 같은 카톨릭 국가인 스페인의 펠리페 2세에게 실제로 지원을 요청했는데요. 그러나 같은 해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칼레 해전에서 엘리자베스 1세의 잉글랜드에게 패배하면서 전의를 상실한 만큼 이 계획은 당장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사실상의 무정부 상태가 돼버린 형국에서 기지공작과 신성동맹은 카톨릭 진영의 지지를 등에 업고 어느새 왕위까지 넘보게 되었고, 위기감을 느낀 앙리 3세는 협상을 핑계로 기지공작을 유인하여 암살해버리게 되는데요. 그러나 카톨릭 진영의 기둥인 기지공작을 암살한 이 사건은 그를 지지하던 카톨릭 민중들이 왕으로부터 아예 등을 돌리게 하는 역효과를 낳게 됩니다. 한편 이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은 앙리 3세의 모친 카트린은 아들과 발로아 왕가의 암울한 앞날을 걱정하는 속에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홀로 쓸쓸히 사망하게 됩니다. 한편 기지가의 수장직은 죽은 앙리드 기지의 동생 마엔공작 샤를이 대신하게 되었고, 그들을 중심으로 프랑스의 대도시 대부분이 앙리 3세를 카톨릭 진영의 배신자이자 원수로 취급하며 더욱 궁지로 몰아갔는데요. 그렇게 더 이상 자신이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 앙리 3세는 급기야 프랑스를 떠나 적국인 나바르로 도망가게 됩니다. 앙리 드 나바르로서는 자신과 적대하던 프랑스의 왕이라는 상징적 존재인 앙리 3세를 내칠 이유가 전혀 없었던 만큼 그를 기꺼이 받아주었고, 1년 기한의 공식적인 조약을 체결한 두 사람은 정치적 동맹자가 되어 반신성동맹 연대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러나 4개월이 지나 중요한 결전을 앞둔 상황에서 앙리 3세가 중요한 문건 전달을 핑계로 그를 찾아온 도미니코의 수사 자크 클레망으로부터 칼에 찔려 치명상을 입는 등 큰 사고를 당했는데요. 그렇게 사경을 헤매던 앙리 3세는 급히 앙리 드 나바르를 불러 그를 자신의 후계자로 인정하는 한편 자신의 신복들에게 새로운 왕이 될 그에게 충성할 것을 명령한 뒤 급히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렇게 앙리 3세의 죽음을 끝으로 100년 전쟁을 야기하며 탄생하여 260년간 이어져온 프랑스 발로아 왕조는 종교전쟁의 국난 속에서 쓸쓸히 막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직후 전임왕의 공식적인 인정까지 받은 진정한 계승자인 앙리 드 나바르가 기존 나바르의 왕인 동시에 명목상 프랑스의 왕위를 계승하게 되니, 그가 바로 프랑스의 마지막 왕정이자 가장 찬란한 시대인 부르봉 왕조의 창시자 앙리 4세였습니다.
그렇게 앙리 4세는 명목상 프랑스의 왕위를 계승했지만 여전히 프랑스는 두 진영으로 갈라져 치열한 전쟁 중에 있었고, 현재 그의 왕위를 인정하는 세력은 오직 위그노 진영뿐이며 가톨릭 진영은 절대로 그를 왕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천명하고 있었으니 앙리 4세는 과연 분열된 프랑스를 통합시키고 진정한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명목상의 왕을 넘어 실질적인 왕이 되고자 했던 앙리 4세는 가장 먼저 신성동맹을 중심으로 한 카톨릭 세력을 무력으로 정복해야 했고, 신성동맹 역시 전열을 가다듬고 반격의 고삐를 쥐었는데요. 그러나 앙리 3세로부터 새로운 왕에게 충성할 것을 명받은 그의 수하 카톨릭 세력들은 정작 앙리 3세가 죽은 뒤에는 재빨리 나바르를 탈출했고, 앙리 4세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최근 칼레 해전에서 스페인을 꺾으며 맹위를 떨친 같은 신교국인 잉글랜드의 왕 엘리자베스 1세에게 지원을 요청했는데요. 엘리자베스 역시 큰 전쟁을 치르면서 정비가 필요했던 만큼 비록 소극적인 지원만을 했으나 이것은 위그노군의 사교 회복에 큰 도움을 주었고, 1590년 앙리드 기지의 동생 마엔공잭의 신성동맹군과 이브리에서 맞붙은 앙리 4세의 위그노군은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한편 때마침 본래 카톨릭 진영이 왕으로 내세우려던 루앙의 추기경 샤를이 갑작스레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이에 신성동맹군은 궁여지책으로 역의 왕위 계승을 금지하는 살리카법까지 무시한 채 죽은 앙리 3세의 누이 엘리자베트와 스페인의 왕 펠리페 2세 사이에서 태어난 이사벨 클라라 에우에니아를 여왕으로 추대하려는 움직임까지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나 이처럼 살리카법까지 무시한 채 타국의 공주를 자국의 여왕으로 내세우는 것은 아무래도 명분이 떨어졌고, 자칫 외세를 끌어들이는 것으로 비춰져 민족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까지 있었기에 가톨릭 진영에서조차 이 안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한편 이러한 기세를 이어간 앙리 4세는 1591년 중부의 요충지 샤르트르를 포위 공격해 점령했고, 이 당시 그의 정부가 된 가브리엘 데스트레는 향후 그가 관계할 수많은 여자들 중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후로도 누아용 등 대부분의 전투에서 거듭 승리한 앙리 4세는 어느덧 프랑스 전역을 거의 차지했지만 최후의 보루로서 가장 완강히 저항한 파리만은 차지하지 못했고, 위그노군은 최종 진격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그러나 앙리 4세는 마지막 진격을 앞두고 파리의 거센 저항을 보며 깊은 고심에 빠졌으니 그 고심의 내용은 바로 파리를 무력으로 정복한다고 해서 과연 실질적인 통합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프랑스 전체의 인구를 놓고 보면 대부분이 카톨릭이었고, 프랑스는 왕위 계승법상 카톨릭 신자만이 왕위를 계승할 수 있었던 데다 어느덧 30년에 다다른 무의미한 전쟁을 끝내고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 중대한 결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그는 파리는 미사를 드릴 가치가 있다는 유명한 말을 남기며 자신의 신하들은 위그노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되 자신 혼자 국민 통합을 위해 다시 카톨릭으로 재개종할 것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렇게 1593년 7월 25일 역대 프랑스의 국왕들의 묘지가 있는 생드니 바실리카에서 앞으로 영원히 개신교를 버릴 것을 다짐한 앙리 4세는 정식으로 카톨릭으로 재개종했고, 자신에게 결격 사유가 사라졌음을 말하며 그에게 저항하는 파리와 카톨릭 진영을 설득했는데요. 국외의 신교도들을 비롯해서 먼 잉글랜드에서 이 사건을 전해들은 그의 강력한 지원자 엘리자베스 1세는 경악했으나 파리를 비롯한 국교 진영은 앙리 4세를 완전히 믿지 못하면서도 승산 없고 지긋지긋한 전쟁을 하루빨리 종결시키고 싶었기에 결국 그가 보여준 갈등 봉합을 위한 대승적 결단을 존중해 파리를 개방하고 그를 왕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앙리 4세가 파리에 무혈 입성한 속에 오를레앙, 리옹 등 신성동맹에 가담했던 주요 도시들이 연이어 그에게 복종했는데요. 그러나 옛날 메로빙거 왕조의 시조 클로비스 이래 전통적으로 프랑스의 왕들이 대관식을 치른 장소인 랭스는 아직 앙리 4세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았기에 어쩔 수 없이 앙리 4세는 랭스가 아닌 샤르트르의 노틀담 대성당에서 대관식을 치르고 정식으로 프랑스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파리가 투항했고 앙리 4세가 정식으로 대관식을 치렀다고 해서 신성동맹 전체가 넘어온 것은 아니었고, 북서부의 브루타뉴 등은 계속해서 신성동맹을 따르며 앙리 4세에 대한 저항을 이어나갔는데요. 한편 브루타뉴가 이처럼 계속해서 저항을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스페인의 지원 덕분이었으니 앙리 4세는 1595년 1월 스페인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 모든 국난을 끝내기 위한 마지막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앙리 4세는 그해 6월 부르고뉴의 퐁텐 프랑세즈에서 스페인의 기병대를 격퇴했으나 그 반격으로 펠리페 2세의 스페인군은 캉불의 칼레 아르드르를 연이어 점령했는데요. 마침 교황 클레멘스 8세가 앙리 4세에 대한 파문을 취소하고 그의 왕위 계승을 인정하면서 사실상 전쟁의 명분이 사라졌음에도 스페인은 끝내 프랑스를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앙리 4세는 이후 2년에 걸쳐 스페인 브르타뉴군과 결전을 이어갔고 스페인이 프랑스 북부의 아미행을 점령하면서 파리가 코앞에서 공격받을 위기에 처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앙리 4세가 곧이어 탈환에 성공하였고 베르뱅에서 평화조약을 체결하면서 마침내 스페인을 본국으로 철수시키게 됩니다. 한편 스페인의 지원이 끊긴 브르타뉴는 싸움의 동력을 잃어버린 채 우왕좌왕하고 있었고 앙리 4세는 브르타뉴의 총독 필리프 엠마누엘 드 로렌을 회유하여 그의 딸과 자신의 서자 세자르드 방돔을 결혼시키므로 브르타뉴와도 적절한 타협을 이루어내면서 사실상 모든 전쟁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맞춰 그의 개종 이후 실망 혹은 좌절한 위그노들의 기대를 잊지 않고 있던 앙리 4세는 그들에게 군사권, 경제권 등 각종 권리를 보장한 동시에 전쟁 극복의 진정한 의미인 종교통합, 즉 국민통합을 위해서 프랑스 내 구교와 신교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이 개인적인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는 칙령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유럽 역사상 최초로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허용함으로써 반세기 후에 이 범위를 전 유럽으로 확대시키게 되는 베스트팔렌 조약을 예고한 것은 물론 36년간 지속되며 프랑스 역사상 최악의 시기로 평가되는 위그노 전쟁의 진정한 종식을 이룬 낭트 칙령이었습니다. 전 생애에 걸친 무려 4번의 개종과 뛰어난 지도력, 수많은 피해자를 낸 전란을 끝내고 스스로의 희생으로 국민적 통합을 이루어낸 앙리 4세. 그러나 평화를 가져온 것만으로 아직 그의 책임은 끝나지 않았고 더 이상 그는 특정 진영의 수장 혹은 뛰어난 전략가로서가 아닌 이제 통합왕국의 군주로서 성과를 보여주어야 했으니 위그노 전쟁 이전보다 이후로 더 찬란하게 빛날 그의 인생에는 과연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긴 전란을 끝내고 형식적으로나마 종교통합까지 이룬 상태에서 앙리 4세에게 주어진 남은 지상 과제는 바로 황폐해진 국가를 복구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는 이 모든 국정을 보좌할 재상직에 슐리 공작 막시밀리앙 드 베틴을 임명했으니 같은 위그노로서 나바르의 시절부터 앙리를 보필해온 그는 재상이 되어 앙리 4세의 황금기를 견인하는 등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선 지나치게 과중했던 농민의 세금을 줄이는 대신 귀족의 세 부담을 늘림으로 오랜 전쟁으로 파산 상태에 있던 프랑스 재정을 개선시키려 한 슐리는 나아가 위그노 전쟁 말기에 터진 사부아와의 전쟁이 조기에 종식되도록 하면서 재정 악화를 막았고 청부를 옹호한 칼뱅주의의 가르침에 따라 대부분 위그노들이었던 상공업자들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상공업의 부흥을 꾀했는데요. 이처럼 슐리를 통해 여러 부흥책을 펴나가는 속에 즉위초기 앙리 4세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나는 왕국의 모든 국민들로 하여금 일요일이면 닭고기를 먹게 하겠다는 말을 남기는 등 풍요로운 프랑스를 만들 것을 다짐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이 말은 지속된 물질적 번영 속에 그의 치세 말기와 루이 13세의 치세를 거치며 어느 정도 현실이 되었으니 코코뱅이라는 프랑스의 닭고기 스튜어리가 생겨난 시점 역시 이때로 해석되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오늘날에도 이루기 어려운 전 국민의 주 1회 고기 섭취라는 기적을 이루어내면서 이것이 통치자의 애민 정신을 상징하는 특별한 사례가 되었기 때문인지 오늘날까지도 닭은 프랑스의 국조로서 앙리 4세가 이루고자 했던 풍요로운 프랑스를 상징하게 됩니다. 한편 이러한 앙리 4세와 슐리의 치세에서 이후 새로운 왕궁이 된 루브르궁의 재건축과 폭네프를 비롯한 광장 운하 건설 등 파리의 도시 정비가 이루어졌고 위그노 전쟁 동안 중단되었던 신대륙 탐사가 재개되기도 했는데요. 앙리 4세 치하 위그노 전쟁에 참전한 바 있으며 오늘날 캐나다 지역에 대한 탐험 및 조사를 명받은 사뮤엘 드 샹플랭은 70년 전 프랑스와 1세 치하 자크 카르티에가 발견했던 일대를 재차 탐험하고 원주민들과 충돌하는 한편 모피 교환을 통해 교류하는 속에 그들의 도움으로 세인트 로렌스 강을 거슬러 올라가 한 모피 교육소를 세우게 되는데요. 이 일대는 이후 프랑스의 왕들의 치세에서 급격히 식민지화가 진행되었으니 이곳이 바로 오늘날 캐나다의 가장 넓은 주인 퀘벡주의 시초로서 오늘날에도 영어가 우세한 다른 주와 달리 유일하게 프랑스어가 우세한 이 지역은 프랑스 식민제국의 중심이자 캐나다 안에 존재하는 유일한 프랑스 문화권으로서 그 유명세를 떨치게 됩니다.
한편 앙리 4세의 치세의 공이 대부분 슐리의 것이라고 해도 그 슐리를 재상으로 임명한 건 역시 앙리 4세의 능력이었으니 그와 슐리의 관계를 다른 비슷한 두 경우와 비교해보면 재상의 입김이 더 셌던 훗날의 루이 13세와 리슐리의 관계보다도 순전히 도우미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루이 14세와 콜베르의 관계에 더 가까웠다고 할 수 있었는데요. 앙리 4세가 가톨릭으로의 개종이라는 중대한 결심을 하는데도 슐리의 조언이 큰 영향을 끼쳤으니 이 때문에 다른 위그노들로부터 미움을 받은 슐리는 귀족들의 세액 부담을 늘린 것 때문에 귀족들과의 관계마저 악화되면서 훗날 앙리 4세가 죽은 뒤에 함께 실격하게 됩니다. 한편 잠시 앙리 4세의 통치에 대한 부분을 떠나 그의 사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앙리 4세의 왕비이자 발로아 왕과 최후의 여인으로서 위그노 전쟁 과정에서 여러 역할을 담당했던 마고는 사랑 없는 형식적인 관계 아니면 혹 자신의 다른 신체적 혈암 탓인지 앙리 4세와의 관계에서 아무런 자식을 보지 못했는데요. 심지어 위그노 전쟁 말기에서 앙리 4세와의 관계의 극심한 악화로 반대편인 신성 동맹 측에 가담하기도 했던 그녀는 앙리 4세가 프랑스를 정복한 뒤에도 오베르니에 위치한 자신의 거처에 있으며 그와 별거 상태에 있었습니다. 한편 앙리 4세의 입장에서도 그녀가 청산해야 할 발로아 왕가의 남은 잔재였던 데다 자신을 적대해온 그녀의 행적을 매우 위험하게 느끼고 있었는데요. 급기야 그는 이미 그에게 3명의 아이를 낳아준 데다 사실상 그가 진정으로 사랑했던 정부 가브리엘 데스트레를 새 왕비로 삼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결국 앙리 4세는 표면상 그동안의 마고의 반역 혐의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후계 문제를 이유로 내세우며 마고가 프랑스 왕족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오랜 협상 끝에 그녀와의 혼인을 무효화시켰고 오랜 불편한 관계를 청산한 둘은 이후로 드디어 각자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가브리엘은 왕비가 될 운명이 아니었던 것인지 그녀는 국왕의 4번째 아이를 낳던 중 사망했고 졸지에 두 왕비와 이별한 앙리 4세는 하루빨리 그의 후계자를 낳아줄 새 왕비를 찾게 되는데요. 머지않아 그의 차기 왕비는 이탈리아 토스카나의 대공녀이자 예전 카트린과 같은 메디치가 출신의 마리드 메디시스로 정해졌으니 전왕비 마고보다 20살가량 어린데다 마침 오랜 위그노 전쟁으로 발생한 극심한 재정난을 회복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더하여 막대한 결혼 지참금을 손에 넣기 위해 유럽 제1의 부유한 가문인 메디치가 출신의 그녀와 재혼하게 됩니다. 그러나 워낙에 여색에 밝은 데다 어차피 정략 결혼이었던 만큼 앙리 4세는 왕비 마리에게 별다른 관심을 주지 않았고 마리 역시 낯선 프랑스 땅에서 쉽사리 적응하지 못한 채 외로움을 해결할 방법으로 사치에만 몰두하면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고독의 세월도 잠시 결혼 1년 만인 1601년 마리는 그녀의 사명이자 앙리 4세가 그토록 원했던 왕위 계승자 아들 루이를 낳았고 이후 8년간 무려 5명의 왕자를 더 낳으면서 그녀의 입지력은 단번에 향상되었는데요. 앙리 4세 역시 그의 오랜 바람을 이루어준 그녀에게 넘치는 사랑을 주기 시작하면서 둘의 관계는 눈부시게 회복되었고 태평성대 속에 제일 중요한 후계 문제마저 안정되어 가는 속에 왕실과 프랑스 국민 모두 눈부신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긴 전란을 끝내고 평화를 가져온 것은 물론 그토록 기다려온 후계자까지 얻게 되면서 국가와 자신 모두의 삶에 안정을 가져온 앙리 4세. 그러나 위그노의 수장인 그의 카톨릭 개종은 한편으로 36년간 서로를 적대해온 카톨릭과 위그노 모두의 불신을 낳았고 평생 수많은 적들과 싸워온 그의 주변은 여전히 위태로웠으며 그는 매일같이 가시밭길을 걸어가고 있었으니 그의 삶은 과연 행복하게 마무리될 것이며 그가 읽어놓은 프랑스의 눈부신 치세는 유지될 수 있을까요? 앙리 4세의 치세에서 프랑스는 번영과 안정을 찾아갔으나 오랜 적대관계로 인한 여파, 더불어 낭트 칙령으로 위그노들에게 동등한 종교의 자유를 허용한 것 때문에 가톨릭 진영에서는 여전히 그에 대한 적개심이 살아있었는데요. 이러한 정치적 종교적 문제로 인해 그는 재위기간 동안 무려 20여 차례에 달하는 암살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러한 위기의 끝자락인 1610년 주변 신성 로마 제국 내 윤리 공장령에 대한 계승 문제를 두고 황제 루돌프 2세와 개신교 제후들 간 갈등이 벌어지자 앙리 4세는 대외 라이벌 합스부르크 세력의 약화를 목적으로 대규모 원정을 계획하게 되는데요. 지긋지긋한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겨우 풍요를 되찾아가던 프랑스 국민들은 또 다른 전쟁이 발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매우 큰 불안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원정에 대한 논의를 위해 슐리를 만나러 가던 앙리 4세는 파리 시가지에서 넘치는 마차 행렬로 인해 정체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그러한 혼란을 틈타 그에게 접근한 한 광신교도로부터 칼로 암살당하게 됩니다.
앙리 4세는 그대로 즉사했고 암살자 역시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바로 프랑스와 라바이약으로서 앙리 4세의 친위그노 정책에 불만을 품어온 인물이었습니다. 근위병들은 곧바로 라바이약을 체포하여 고문했지만 공범 등 배후 세력에 대해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으니 백성들이 사랑한 프랑스의 국왕이자 영웅을 살해한 그는 사건 이후 17일이 지난 뒤에야 가장 끔찍한 거열형에 처해졌고 산산조각난 그의 시체는 나중에 또다시 화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한편 앙리 4세가 이렇게 재위 19년차 57세의 나이로 사망하면서 아직 9살밖에 되지 않은 그의 어린 아들 루이가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으니 그가 바로 푸친의 뒤를 이어 프랑스 절대왕정의 기틀을 다지게 되는 루이 13세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이가 아직 어렸기에 그의 어머니이자 앙리 4세의 왕비인 마리드 메디시스가 섭정에 등극했고 메디치가 출신의 존재감 없는 왕비였던 그녀가 졸지에 프랑스의 최고 권력자가 된 만큼 앙리 4세의 암살에 그녀가 개입되어 있을지 모른다는 설이 나돌기도 했는데요. 한편 죽은 앙리 4세의 시신은 방부 처리되어 생드니 대성당에 안장되었으니 이후 약 200년 뒤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그의 시신이 혁명군에 의해 훼손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으나 나폴레옹 시대를 지나 그의 먼 후손 루이 18세에 의해 왕정복구가 이루어지면서 수습된 그의 시신도 다시 자리를 되찾아가게 됩니다. 흔히 앙리 4세는 종교의 자유를 허용한 낭트칙령을 선포한 인물 혹은 부르봉 왕조의 시조 정도로 알려져 있으나 사실 그는 정치, 군사, 경제 다방면에서 유능했던 군주로서 경제 번영으로 프랑스를 유럽의 중국으로 만든 인물이며 프랑스 절대왕정의 초석을 다진 인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한편 그로 인해 프랑스가 너무도 강해지면서 이후 그들은 주변국들로부터 끝없이 견제를 받아야 했으나 오랜 적이었던 위그노 출신 왕의 성공적 치세를 겪은 만큼 명분보다 실리를 중요시하게 된 그들은 이후 참가한 유럽의 국제전쟁인 30년 전쟁에서 국익을 위해 구교 측이 아닌 신교 측에 붙을 만큼 정치적 유연성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통치자로서의 면모 이외에도 긴 위그노 전쟁을 끝내 승리로 이끌 만큼 뛰어난 지휘관이었던 앙리 4세는 당대 스페인의 최고의 명장 알렉산드로 파르네제와 호각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이처럼 완벽한 이야기의 주인공인 그이지만 부정적 면모도 있었으니 명제상으로 불리는 슐리의 세금 정책도 주로 직접세를 경감하는 대신 간접세를 가중하는 것이었으나 문제는 그 간접세라는 것이 주로 매간매직이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더 큰 문제는 관직뿐만 아니라 세습권까지 간접적으로 판매했다는 것인데 업무 능력을 갖춰야 하는 고위직들이 대부분 특정 가문에 하향되는 결과가 벌어진 것인데요. 나아가 이것은 프랑스가 루이 15세, 루이 16세의 치세에서 급격히 몰락하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한편 프랑스 역사에서도 손꼽히는 호색한인 앙리 4세는 늘 정실왕비를 제쳐두고 일생을 통틀어 무려 50명의 여인과 관계를 가졌으니 정략 결혼한 첫 아내인 마고와도 애초에 사랑 없는 관계였던 만큼 서로 보란듯이 각자의 정부를 끼고 바람을 펴기도 했는데요. 그는 심지어 말년에 15살짜리 소녀 샤를로트에게 빠져서 그녀를 자신의 봉신과 위장 결혼시키려는 시도를 했으나 이를 눈치챈 봉신이 결혼은 하되 그녀를 자신의 영지로 데려가 버리자 몹시 격분했다는 일화가 전해지기도 하는데요. 많은 여인들과 관계하고 많은 정보들을 두는 만큼 그들이 낳은 서자들도 그만큼 아끼고 사랑했던 앙리 4세는 그들이 서자이므로 결코 계승권은 부여하지 못하되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안락함과 지위를 제공하면서 아비로서 남다른 마음씨를 나타냈습니다. 흥미롭게도 오늘날까지도 성적으로 가장 자유로운 프랑스인들은 그의 이러한 모습을 오히려 남자다움의 극치로 여기곤 했는데요. 그렇기에 이것은 훗날 앙리 4세의 구대손으로서 부르봉 왕조의 군주들 중 유일하게 정부를 두지 않았던 루이 16세로 하여금 그가 왕답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적으로 무능하다는 이미지를 심어줌으로써 그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에게 또한 남편을 휘어잡고 기를 죽이는 기가 센 여자라는 인식까지 심어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만약 앙리 4세의 부정적 면모만 본다면 그는 양 진영으로부터 미움받았고 문란한 사생활을 영위했으며 과중한 세금과 매간매직으로 국정의 일부 퇴행을 가져온 인물이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시각을 살짝 달리해 본다면 앙리 4세는 영원히 봉합될 수 없는 종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념을 버리고 희생할 줄 알았고 그의 호색한적 면모는 오히려 프랑스 국민들이 그를 좋아하는 대표적 요인 중 하나가 되었으며 과중한 세금은 귀족들에게 물리되 농민의 세금은 줄여주는 등 오랜 전쟁으로 파산 상태에 있던 프랑스 재정을 오히려 회복시킨 인물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평생을 망국적 종교 갈등 속에서 살아가며 죽음마저도 종교의 광기로 극적으로 맞이한 앙리 4세의 모습은 그를 끝내 순교자의 반열에 올려놓았는데요. 이것은 그의 부정적 모습보다는 그것을 뛰어넘는 긍정적 면모들이 압도적으로 부각되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으니,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지긋지긋한 전쟁을 끝내고 프랑스 백성들에게 삶의 안정을 되찾아준 앙리 4세는 국민들로부터 선량왕 혹은 프랑스 역사상 몇 안 되는 대왕의 칭호를 받게 됩니다. 나바르의 왕자로 태어나 일찍이 위그노의 수장이 되어 사랑 없는 결혼과 배신, 학살, 끝없는 갈등 속에서 기나긴 30년의 종교전쟁을 끝내 승리로 이끌고 프랑스 최후의 부르봉 왕조를 개창했으며, 역사상 최초로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여 국민 통합을 이루고 경제적 번영을 일구어낸 위대한 군주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서 끝을 맺으며, 이제 이야기는 그의 아들 루이 13세에게로 이어집니다.